5년이라는 절벽을 맞이하게 되어 심각한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 경제 전문지 M&A 온라인의 보도인데요. 기사는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일본은 10월에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이 일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2025년의 절벽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이 절벽은 다름 아닌 디지털 변환 문제라고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변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2025년 이후 일본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133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IT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업들의 PC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전혀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피해가 초래될 비극을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첨단 기술을 구사할 인력도 부족한 가운데 이미 노후화된 시스템을 숙지하고 있는 인재마저 고갈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의 보수 및 운영 비용 증가 등을 감안했을 때 일본 기업들은 알면 알게 될수록 무서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분명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선진국이며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어가 있지만 유독 최첨단 IT 분야와 인프라 구축에 실패한 사회적 구조와 기업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가 2025년경부터는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일본 정부가 돌파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국의 미래 시장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최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 인도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인도의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인도 해군이 약 7조 6천억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인데 한국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프로젝트 응찰을 요청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라나트싱 인도 국방장관이 대우조선해양이 입찰 경쟁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이전에도 인도네시아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 측에서 이러한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핵심 국가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인도의 동아시아 정책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국가이므로 상호관계가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는 국방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더해 오늘 기사에서 전한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기업 외에도 삼성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인도와의 더욱 안정적인 우호 관계와 협력 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불안정성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인도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소식은 한일 갈등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국 블룸버그의 보도인데요. 미국 언론 블룸버그는 한일 무역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하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한일 무역전쟁이 더 고조되면 중국을 시작으로 기술 공급 체인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S&P 글로벌 레이팅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경제학자인 숀 로치의 말을 전했는데요. 로치는 한일 간의 갈등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분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지만 비록 해결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쉽게 사라질 수 없는 신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일 두 나라 간의 신뢰와 글로벌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손상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신뢰가 내려감으로 인해 기업들이 그들의 위험과 전략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데요. S&P에 따르면 한일 양국의 교착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9년과 2020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각각 2%와 2.6%로 하락될 위험이 초래될 것이고 일본 역시 0.8%와 0.1%로 성장률이 하락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 갈등 문제에 있어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양쪽 모두 잃을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허나 기사의 지적대로 이런 단기적인 손실도 문제이지만 신뢰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아베와 일본이 도리어 한국에게 신뢰를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이 먼저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가장 싫어한다는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소식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발적 일본 불매운동이 더 무서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일본 언론의 보도인데요. 일본의 문춘 온라인은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한국인이 65.7%라며 이번 일본 불매운동이 지금까지와는 다르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조용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정착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일본 불매운동이 조용히 한국인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19일 기준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국인 중 65.7%이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25.5%라는 한국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한국의 추석은 예년대로라면 일본 여행 시즌인데 한국의 일본 여행은 추석 기간 동안 동년 대비 82.5%나 감소했고 대신 베트남, 대만, 태국으로의 여행과 국내 여행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아사히와 같은 일본 맥주와 유니클로와 같은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90년대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본 불매운동과 현재의 일본 불매운동을 비교하는데요. 당시 한국에서 일본의 담배인 마일드 세븐이 인기였지만 매장에서 모습을 감추었는데 그럼에도 소비자가 제품을 물어보면 선반 밑이나 매장 안쪽에서 몰래 꺼내주는 광경들이 있었으며 당시 코끼리 밥솥도 주부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였고 일본 제품은 질이 좋다는 인식이 있었던 상태였지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한국에는 전 세계의 물건이 넘치고 있고 선택의 폭이 이미 크게 달라졌으며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에 대한 불신이라는 가시가 되어 한국을 찔렀고 이 가시는 한국인들에게서 좀처럼 빠지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 재팬이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이 벌어졌었던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의 기업들에게 단기적 타격을 주었지만 이런 정도로는 아베를 위시한 극우 내각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할 것인데요. 이번 기회에 함부로 한국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체감시켜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다음 단계는 바로 이 기사에서도 언급하며 우려했던 우리의 자발적 일본 불매운동의 생활화가 아닐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가 인도라면 북방 정책의 핵심 협력 국가 중 하나는 러시아인데요. 바로 러시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전 뉴스에서도 최근 러시아와의 프로젝트들이 급속도로 추진 중이며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글로벌 경기 침체 가운데 준비가 된 유일한 두 국가로 사이좋게 뽑혔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덴마크의 삭소뱅크의 분석을 인용하여 보도한 기사인데요. 기사는 모든 신흥 국가들이 통화 부양책이나 재정적 부양 등을 실시할 수 있겠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고 재정을 흑자 운영 중이기 때문에 통화와 재정적 부양을 둘 다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국과 러시아뿐이라며 이 두 나라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피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으로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보와 북핵 문제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이고르 모르글로프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이 한반도 평화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여 관련국들에게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만들 평화 계획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우리는 중국과 이 계획 초안에 합의했으며 또한 이를 미국, 한국, 북한의 대표들에게 제시했다. 우리는 이 평화안이 모든 당사국들의 승인을 거친 뒤 한반도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정세와 더불어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향후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인데요. 그 와중에 관련 당사국들 중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일본을 제외해준 러시아에 대해 더 큰 호감이 생기는 부분은 현재의 한일 갈등 국면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잡 미묘하게 얽혀있는 다자 외교의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우리와 같은 평화적인 방향으로 남북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와 자국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아보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관광객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대마도는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대마도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 때문에 비난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설명회를 연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약 3억 4천만 원 한도, 연 1.3%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대처에 대마도 소상공인은 아연실색한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어설픈 대마도 진흥법이란 것에 웃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감소분을 되찾을 순 없지. 나라의 사정으로 50%의 이익을 잃은 지역이다. 사죄와 보상은 하지 않는 거야? 일본이라는 인간이 점점 목을 조르고 있다. 죽는 것도 시간 문제. 아베 정권은 정말 썩은 내각이구나 라며 대마도 소상공인 대출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편 대마도의 지리적 특징 때문에 한국인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대마도는 후쿠오카와 나가사키에만 직항편이 있다. 한국 이외의 나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아베 정부. 너무 바보스러운 아베 총리와 관방장관.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복원하려고 이러냐. 이번 한국인 관광객 격감은 정부가 일으킨 재난이다. 자민당의 텃밭이 아니라고 무시한다. 아베 정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결국 국회의원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취하고 있지 않다. 정권 교체밖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닐까?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정부가 배상해야 합니다. 아베 총리의 책임이다. 손해배상 청구는 바보 아베에게 청구하십시오. 아베가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문제다. 현재 대마도는 줄 도산 직전